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이 대만을 구했다. 2. FA50 천대 수출. 최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은 이를 발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가 시작하면서 대만 당국은 한국의 경제를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많은 신용평가 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것이라 분석했지만, 최근 대만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연초에 급격히 상승하던 성장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만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에 다가온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대만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훨씬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전례 없던 강진으로 대만의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정전되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찾아올 뻔했지만, 세계 1위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통해 대만은 큰 피해 없이 이번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만큼 어렵던 시절인 1950년대부터 대만은 쭉 한국보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전 세계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엄청난 저력으로 전후복구를 완료한 한국이 안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중화학공업과 첨단 산업을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드디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어선 한국은 지금까지 쭉 차이를 벌려왔는데요. 이때 대만에선 한국에게 경제를 역전당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보다 어렵게 살던 한국이 이제 공식적인 선진국이 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국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 운우로부터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이런 결과를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의 사정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지만,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력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기에 대만의 경제를 비롯한 국가 기반은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불의 고리 인근에 있어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어제 날짜인 9월 18일 오후 5시에도 대만의 타이둥 지역에서 진도 7가량의 강진이 발생해 상가 건물과 전철역이 무너졌으며 수백 명이 탑승한 지하철까지 탈선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슈퍼강진이 있기 며칠 전부터 진도 4에서 5가량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대만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만 내 반도체 제조 공장과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시설이 지진으로 멈춰서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며, 대만의 발전 시설이 지진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 TSMC 반도체 공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1분간의 정전에도 수백억의 피해가 나올 수 있기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은 자체적인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비상 발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중요한 산업단지와 공공기관 등 국가적인 시설에선 자체적인 비상 발전뿐만 아니라 정전 직후 비상 발전을 돌리기까지 전압과 전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SS는 대규모 산업용 배터리라고 불리는데요. 공장과 기업들이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을 받지 않아도 수십 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의 국영기업부터 민간기업까지 한국의 삼성 SDI에 주문을 맡겨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정전에 큰 역할을 해
대만 기업이나 가정의 피해를 급감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의 국민과 언론보다는 해외 언론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경 대만에선 화력발전소 고장으로 인해 500만 가구가 대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멈춰서고 길거리 신호등마저 꺼지는 등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TSMC의 일부 공장들마저 긴급 비상발전을 돌리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전압이 하락하는 일이 생기는 등 국민 생활과 산업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톡톡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인 삼성 SDI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삼성 SDI는 대만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만 전력공사 TPC 측으로부터 주문받아 10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구축했습니다. 대만 전력공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공사와 비슷한 국영 기업이지만 전력 관련 기술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인 삼성에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SDI는 세계 에너지 저장 시장점 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진과 정전이 잦은 대만에서는 수천억 원 이상을 한국에게 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한국산 ESS가 설치된 이후로 대만의 정전 피해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정확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5일엔 대만 최대 규모의 LNG 화력 발전소가 고장나면서 발전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매우 더운 날인 만큼 대만의 전력 예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단 20분 만에 예비 전력이 바닥나면서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내 70% 지역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정전되었습니다. 대략 83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 신호등조차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상 발전 시스템을 갖춘 몇몇 공장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공장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초대형 정전이 반복되자 대만이라는 나라는 전력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해외 업체들이 대만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계획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장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선 추가적인 긴급 발전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건설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대만의 인프라에 한국의 기업이 나서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초대형 ESS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 정전 피해가 급감해 대만 국민들은 물론 대만의 기업과 공장들까지 한국의 전력 관리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만 측에서는 한국의 기업으로 대만이 도움을 받는다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언론들이 대만의 정전이 준 것을 보고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덕분이라며 보도하고 있지만 대만이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을 띄워주고 대만의 기술력은 낮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도 기술력으로도 뒤처지는 것은 대만이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올해 초 6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기에 대만은 경제 성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2022년 올해를 기점으로 20년 만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대만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월인 지금 자신만 하던 대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올해 안으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급격히 상승했던 이유는 주로 파원들이 반도체 산업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이외의 제품은 대만에서 수출하는 게 경쟁력이 부족하기에 대만은 반도체에 올인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매출을 낸 것은 물론 대만의 1위 분야인 파운드리에서도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만의 점유율을 지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과반으로 점유하여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이 없는 또 다른 무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LNG 천연가스 선박 수요와 컨테이너 운반선 등 한국이 세계 최고 분야로 인정받는 조선업에서 주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오르트 스트림 수송관으로 공급받지 못해 선박을 통한 운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러시아 역시 송유관을 통한 수출을 중단하여 한국에게 선박 주문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선박 건조에 호황도 있지만 석유화학 공업에서도 큰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 지역 등 전 세계의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 및 가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석유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정제된 원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필요한 국가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제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일본, 홍콩 등 산유국과 비산유국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모든 것을 올인한 대만의 산업구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지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등 완벽하게 균형 잡힌 굉장히 건강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산업구조는 글로벌 경제위기나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한국의 방위산업도 급상승하여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방산을 자랑 중인데요.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을 기회 삼아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대만은 한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지만 튼튼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겸손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세계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냉전 붕괴 후 불안정한 남아 이어지던 평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영 대결 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세계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이 외교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기대한 중 여러 연대는 어렵게 됐지만 미국과 유럽은 반러시아라는 기치 아래 빠르게 세력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선 미국, 일본,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정세 재편 과정에서 강대국 그룹에 진압할 기회를 맞았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인도, 태평양 전선에선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를 향한 유럽 전선에선 최고 가성비를 앞세운 K 방산 돌풍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유, 진영, 우방들 앞에 선보인 무기체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FA-50 전투기입니다. 국제 정세에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할수록 한국산 전투기 FA-50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유사한 안보 환경에서 이른바 대박을 거둔 전투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 F-5였는데요. FA-50의 특성과 개발 후 여정은 냉전이 한창일 당시 F-5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미국은 냉전 시절 동맹국의 공군력 현대화라는 글로벌 전략을 위해 F-5를 대량 보급했습니다. 그 덕에 F-5는 자유의 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F-5는 노스럽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제트기 모델 N-156에서 출발했습니다. N-156은 미 공군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을 수주해 T-38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도입됐는데요. T-38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가 바로 F-5였습니다. F-5는 베트남 전쟁 때 소량 납품된 것을 빼면 미 공군이 정식 전투 장비로 대량 채용한 적이 없는 기종인데요. 그런데도 미국이 주요 동맹과 우방국에 대량 수출한 이유는 싸고 튼튼한 F-5가 전투기로서 기본기는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서독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는 고가의 대형 전투기 F-4 팬텀2를 구입해 사용했는데요. F-4는 대당 240만 달러, 약 34억 3,700만 원이 넘는 비싼 전투기라 어지간한 부자 나라가 아니면 대량 구입이 어려웠는데요. 반면 F-5A는 F-4의 4분의 1 수준인 60만 달러에 살 수 있었습니다. F-5 스펙을 살펴보면 레이더는 없지만 초음속 비행 능력과 우수한 공중 기동성을 갖춘 데다 열추적 공대 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폭탄 탑재 능력도 준수해 지상군을 위한 공중 지원 임무에도 적합했는데요. 당시 공산권 주력 전투기인 MiG-19나 MiG-21과 충분히 아이싸울 수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F-5의 단순한 구조도 큰 장점이었는데요. 우선 생산과 정비에 모두 큰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구조는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의 큰 미덕이기도 한데요. 긴급 출격 임무가 하달되면 복잡한 레이더나 기계 장치를 예열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출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대량 배치된 F-16 전투기는 이륙에 3에서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됐지만 F-5는 숙련된 팀의 경우 47초 만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나라가 운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제식 채용기체가 아님에도 F-5 시리즈가 2,600대 이상 팔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날 한국 FA-50과 직면한 상황은 1960에서 1970년대 F-5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당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선 초음속 엔진,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이 출현하며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전장의 요구는 이런 최첨단 기술 발전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야전에선 이른바 최고급 전투기는 물론 이를 보조할 싸고 단순한 마구 굴리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했는데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 방산 시장은 스텔스 센서, 융합 적응형 사이클 엔진, 협동교전 등 이름도 복잡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5,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맞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장에선 50년 전 F-5처럼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종은 FA-50뿐이었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시작해 전투기로 진화한 FA-50 개발 역사는 F-5의 궤적과 비슷한데요. F-5의 기반 기체인 T-38은 부자 나라의 훈련기로 인식될 만큼 높은 성능을 가진 당대 최정상급 고등 훈련기였습니다. 동급 훈련기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로 평가되는데요. 이 때문에 T-50은 전술 입문기 모델인 TA-50이나 경공격기형 FA-50으로 발전하면서 F-5처럼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정작 그간 한국 공군이 FA-50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FA-50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 공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이 본격화된 그전까지 전투기로서 그저 그런 성능을 가진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ATT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수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블록 20개량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 여러 나라가 FA-50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 조종사들 또한 한국의 FA-50을 탐승 후 한국산 전투기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가졌다는 실제 후기가 이어지면서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초 FA-50 블록 20개량 계획은 KF-20란 개발 과정에서 완성한 한국형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축소판을 탑재하고 전자장비 무장 능력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각국은 FA-50 블록 20개량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FA-50에 미국산 ASA를 장착하는 것이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FA-50에 자국산 ASA 탑재와 중短거리 공대공 무장 통합을 승인했는데요. 레이더 기종은 노스럽 그루만의 AN/APG-83 축소형 모델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AIM-120C 7함람이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FA-50은 이제 공대공, 공대지 능력 면에서 어느 경쟁 모델도 따라올 수 없는 4.5석대 경량 전투기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미국이 수출을 승단한 AN/APG-83은 F-16V 바이퍼에 탑재되는 레이더인데요. FA-50은 F-16보다 레이더 안테나 덮개가 작아서 레이더 모듈 수를 줄인 축소형이 탑재될 전망인데요. 그런데도 AN/APG-83은 현용 ASA 가운데 최정상급 성능을 갖기에 FA-50의 작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아직 양산 실적이 없어 구체적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수출이 승인된 AIM-120C-7 미사일의 사거리에 맞춰 100km 이상 거리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0은 이미 미국산 공대지 표적, 탐지 추적 조준 장비인 저격수 타깃팅 포드가 탑재돼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모델엔 공중급유 시스템이 더해져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미국산 AS까지 갖춘 FA-50 블록 20은 F-16CD 블록 52급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전투기가 될 가능성마저 있는데요. 미국이 민감한 군사기술이 담긴 자국산 레이더를 외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을 승인했는데요. 이는 FA-50을 제2의 프리덤 파이터고